외팔이 아버지의 죽음. 나는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가 창피했다. 어머니는 얼굴을 익힐 때쯤 돌아가셔서 생각도 나질 않는다. 시골에 사는 외팔이 아버지는 몸이 성한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일을 했지만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우리 가족은 배부른 적도 없었고 장마당에서조차 새 옷을 사 입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나는 이러한 가난이 싫었고 나아지지 않는 시골 생활이 싫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과외나 학원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사치일 뿐이었다. 그냥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했다. 남들보다 덜 잠자고 닥치는 대로 책 한 권을 더 읽고 더 읽었다. 그렇게 쌓아온 실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의 꿈을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명문대에 입학도 하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였으며 집안이 괜찮은 아내를 얻어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이분을 아느냐고 물었다. 가족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며 어리둥절하는 순간 나는 동사무소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방문 목적을 물어보니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다. 내 가족들은 내가 고아라고 속여온 터라 부모나 가족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들 몰래 얼마간의 용돈을 아버지의 통장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일체 소식을 단절하고 살아왔다.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에게는 지방 출장을 이유로 시골집을 찾았다. 시골집에는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 시신을 안치하며 간단한 장례 준비를 도와주고 계셨다. 누추한 방 안에 들어서니 호라비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누렇게 변한 방바닥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들아, 그동안 보내준 용돈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연락처도 없고 소식도 없었지만 너를 원망하지는 않았단다. 내가 외파리가 된 것은 내가 어릴 적에 뒷산에서 불발탄을 가지고 놀던 너를 발견하고 내 몸에서 불발탄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과정에서 나의 한쪽 팔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란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 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명절 때 새 옷을 입히지도 못한 게 너무나도 한스럽구나.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아버지의 짧은 편지를 읽어내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외팔이 아버지를 어머니 산소 옆에 모시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한탄스럽고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고향은 6.25 전쟁 당시 38선이 있던 곳으로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차지하려고 아군과 적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진 전방 지역이라 불발탄이 많았던 지역이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이토록 작은 종이 쪼가리에 당신의 아픔을 써내려 가셨던 걸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걸까? 너무 늦게서야 깨달은 불효자식은 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꼭 저의 자식으로 태어나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두려운 적이 있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 자신감 넘치고 어떤 것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초라하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자감한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체가 없는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 시대에 지켜야 할 건강일까요? 아니면 생계를 해결해 줄 직업일까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노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진짜 대상은 바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5가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5가지의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앞서 사연을 하나 듣겠습니다. 눈치 보는 시아버지.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저렇게 계속 사시는데 이렇게 한 번만 부탁할게. 아주버님도 계시잖아. 아주버님은 대기업도 다니시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시는데 왜 형편도 안 좋은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다른 거는 뭐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어릴 적 남편은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면서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을 구하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쓰신대요. 아버님이 제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입니다. 60세 넘으셨을 때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남편은 군대 제대하고 26살 때까지도 놀고 먹었더랍니다. 노가다를 오래 하다 보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고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신 조그마한 집 한 채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 장만해 주신다고 파셨고 그동안에는 전셋방 얻어 사셨는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남편이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근데 아버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도 임신해서 3개월이었는데 남편이 아버님을 자꾸 모시자고 하는 거예요. 형님네는 아버지 절대 자기들이 못 모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이제 애들 고등학교도 들어가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한테 은근슬쩍 떠넘기시더군요. 형편이 마냥 좋지가 않아서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너흰 아직 애도 없으니까 너네가 모시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시아버지께서는 늙으니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며 안 가련다 하시는 걸 저희 남편이 같이 가자고 설득해서 결국 넉 달 전에 모시기로 하고 자꾸 거절하는 아버님을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 하셨습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잡수시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어쩔 땐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 그리고 식사하시면 곧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걸레를 들고 뭘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할 일도 없고 해서 청소 좀 하려고. 아니, 왜 아버님이 걸레질을 하세요? 얼른 이리 주세요, 빨리. 정말 괜찮대도 내가 이게 편해서 그래. 아버님 정말 왜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결국 끝까지 청소를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시느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몰래 아버님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 두셨다가 제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언젠가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그렇게 매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옆집 아주머니가 밖에서 저희 시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를 실어서 가던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눈치 없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아버지 찾으러 갔다 올게.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도 그 말만 남기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이며 과자들이며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서 사오신 것인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셨던지 아들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친정의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1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프던지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 말이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매일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그때 아버님 손을 처음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요.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 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던지요. 그날 셋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날이 좀 쌀쌀하니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집에 잠바 있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다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고맙다, 잘 입을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실게.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 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님,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사랑해요, 아버님. 이 사연을 들으시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을 들으면 진짜 실화일까 하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사실에 더 마음이 저미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하고 두려우셨을 테지요.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지만 아들이 모셔야지 왜 며느리 보고 모시라고 하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자식일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매 한 가지일 것이니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두려움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두려움을 해결해야 내 자식이 잘 되고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두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현명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며 그것은 어른인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부모는 언제나 자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치 보는 시아버지의 사연에서 시아버지는 분명 며느리와 자식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지 말라고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특히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은 상태에서는 자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은 권위도 재산도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모에게서 자란 자식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겠지요. 그렇게 키워준 감사함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자녀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있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자녀가 불효자로 성장하도록 부모가 완벽한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버릇없게 행동하는데도 참아주는 등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선택이 아닌 늘 갈등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녀를 무능하고 연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식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오냐오냐 키우게 되면 자식은 독불장군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가 최고다 하는 것이지요. 특히 자녀와의 갈등이 두려워서 자녀가 바라는 만큼 뒷바라지를 하는 노인들은 비참한 노후를 맞기 쉽습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식도 각자도생 시대입니다. 매정하게 선을 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게 하려면 부모에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정신적 독립, 육체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격려와 조언을 하기보다 자녀의 실수를 지적하고 잔소리하면서 자신의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면 자녀가 더 성장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결정과 활동을 통제하는 멍해를 치고 부모 자신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부모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받았던 강력한 통제력을 부모에게 그대로 쏟아냅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서 자신을 때렸던 부모에게 똑같이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눌렸던 울분과 분노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제 속에서 키우면 부모도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넷째, 내 자녀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든지 앞서가는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 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감을 무의식 중에 갖게 하여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비참한 자녀로 자라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남보다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될 일입니다. 내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를 분리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좌충우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자녀가 잘못될까봐, 부모에게서 멀어질까봐 자신의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이토록 자녀가 컸는데도 탯줄을 잘라내지 못하고 과잉보호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는 자주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이나 두려움을 느껴 소심하고 수동적인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오히려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오며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해 인생의 감성적 청사진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교육 방식대로 내 자식을 교육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감성적 청사진 안에서 나의 부모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자녀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부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자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부모가 가진 두려움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두려움을 지금 부모가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시기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3살까지는 따뜻이 보살펴주는 것이 사랑이고, 어린 시기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춘기에는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이 사랑이며, 20살이 넘으면 냉정한 마음으로 지원도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두려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돌이켜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도 여전히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이란 부정적인 것만 보던 시선을 돌려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일렁이듯이 바람이 오고 가듯이 내 마음에도 여전히 좋고 싫음이 일렁이겠지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마음을 다스리는 그 여정에 여러분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사 모든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오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해결책은 결국 내 마음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라디오스타에서 어떤 배우가 시를 읊조렸는데 그 글귀에 감명을 받아 찾아보았던 어머니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내 뒤통수를 퉁하고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였고, 정말 무언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짧은 시 안에서 누구나 이해하고 심금을 울리는 글귀로 표현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울렸던 어머니에 관한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어머니는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어머니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명작을 읽었지만 어머니가 걸어오신 길과 제게 들려준 이야기만큼 감동적인 명작은 내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교육자나 철학자, 스승도 어머니만큼 훌륭한 교훈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머니는 성자였고 부처였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머니의 아침은 평생을 새벽에 열었고 성실로 하루를 보내셨으며, 밤엔 잔잔하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로 우리를 잠재우셨습니다. 혹여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로 하여 우리에게 흠이라도 보일까봐 버들가지 나긋한 회초리로 잘잘못에 엄격했던 어머니. 자식들의 종아리에 굵은 줄이라도 생긴 밤에는 몰래 우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공부 1등보다 사람 1등 되기를 강조하고, 남을 이기기에 앞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먼저 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과 술수로 성공하느니 정직과 진실로 궁핍한 게 훨씬 떳떳한 삶이라고 가르치신 어머니였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이 생겨도 변명보다 잠시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라고 하셨고, 눈물은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니지만 미소만은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덕을 보이고 깊이 있게 우정을 나눌 것이며, 사람 사이에는 항상 일정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길고 긴 세월에 비해 허무할 수 있으니 그날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후회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가 주신 훈계와 사랑은 내 인생의 신앙이며 내가 본 최고의 명작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십 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여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계산은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하지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숙명 같은 일입니다. 늙으면 좋은 것 천지다. 늙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 늙으면 새로 시집 안 가도 된다. 늙으면 애 안 낳고 애 안 키워도 된다. 늙으면 직장 생활 안 해도 된다. 65세 넘으면 국민연금 나오고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죽으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죽는 게 두렵다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얘기다.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다는 것을 즐기면 된다. 아파도 살아있다. 그렇다고 죽는 것이 나쁜가 하면 그렇지 않다. 죽으면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치만 알면 괴로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이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많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계속 두 눈이 안 보이다가 어떻게 수술해서 한쪽 눈을 떴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척 좋겠지요. 그런데 두 눈이 잘 보이다가 다쳐서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엄청 괴로울 것입니다. 한쪽 눈만 보이는 조건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죽을 것 같고 한 사람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평생 장님으로 살다가 오늘부터 한쪽 눈이 보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평생 잘 보다가 이제부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평생 잘 보다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눈이 하나 안 보인다거나 다리 하나를 다쳐서 못 쓰게 되면 물론 둘 다 건강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것이지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늙으면 이것저것 불편해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괴로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지인 중에 재산이 한 300억쯤 되던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주식이 폭락할 때 왕창 망해서 고통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뒷정리를 해보니까 형에게 남은 재산이 20억이 되더래요. 300억 가지고 있던 사람은 20억이 인생 끝난 것 같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말고는 절대적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지만 인도에 한번 가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당연한 걸로 치고 더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수십 년 살다가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것과 계속 혼자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을까요? 결혼 생활도 해보고 혼자도 살아보고 두 가지 다 해본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이치만 잘 터득해도 인생을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각의 문제이니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나 자식, 남편이 못해줘서 그래서 괴롭다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다고 매일 괴로워하면서만 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겠지요. 머리가 하얀 70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실수하고 볼품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택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살려면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지요. 늙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하게 나이 드는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법 5가지와 세상에서 갑이 되어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과거를 좋게 생각해야 미래가 좋아집니다. 과거를 자꾸 나쁘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오류투성이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세가 들면 젊은 사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제잘제잘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한다 하죠. 그런데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 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이 빠릿빠릿 다니면 재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빠릿빠릿 다니면 주책머리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야망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이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면 노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행동인데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이면 노인에 맞게 살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이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노인은 노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청년답게 안 살고 노인처럼 살려고 합니다. 청년의 특징은 미숙함입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합니다. 청년의 장점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뭐든지 시도하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나가면서 지혜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노인의 특징은 원숙함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대신에 선택을 할 때 쉽게 선택을 안 합니다. 인생지사 세웅지 말하고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더라 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에 덜 물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가 하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검게 물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도사들은 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젊은 도사 보셨나요? 못 봤지요. 도사는 다 늙었습니다. 늙음의 특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늙음의 특징에 맞지 않게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살려고 하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젊음을 부럽게 생각하고 늙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첫째, 말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늙으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미숙함을 보면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미숙함이 젊음의 특징입니다. 자꾸 실수를 해가며 배워나가야 지혜가 느는 것이지 말로 가르쳐 준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틀리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게 좋습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알지 얘기해 준다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시행착오 하는 것을 봐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입을 무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 사람이 욕심 갖는 건 좀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과하게 욕심을 내면 좀 추합니다. 젊을 때는 10가지 계획을 세우면 10가지 다 시도해보지만 나이 들어서는 10가지 계획이 있으면 한 개만 실행하고
나머지 9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미리 포기하고 낙담하라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조금 내려놓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해서 쓰러지면 링겔 한 번 맞으면 다시 일어나지는데 늙어서 과로해서 쓰러지면 팍팍 늙습니다. 비 한 번 오면 추워지는 가을 날씨 같습니다. 과식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절대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식해도 소화제 먹고 토하면 되는데 늙어서 과식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칩니다. 과음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술 먹고 토해도 다음날 아침에 약 먹으면 괜찮은데 늙으면 절대 과음하면 안 됩니다. 술 먹는 것은 괜찮은데 딱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셋째로 항상 모으는 것보다는 베풀어 주는 게 좋습니다. 1,000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무슨 모임이 있든 어디 가든 다만 10원짜리라도 하나 놓고 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손자를 위해서 내가 걸음을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복이 손자에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행사든 뭘 하든 큰 돈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쓰는 용돈에서 1,000원이라도 남을 위해 써보세요. 친구와 밥 한 끼를 먹어도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남에게 다시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도 자손을 위해서도 복짓는 행위가 됩니다. 나누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넷째로 유산을 상속할 때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됩니다. 사회로 환원을 하든 유산을 주든 항상 자기 용돈 쓸 것과 자기 잠잘 방 하나와 자기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남겨둬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도가 나고 죽는다고 해도 마음 약해져서 다 퍼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내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으면 추해 보입니다. 절대 자식에게 상속을 다 해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이 조금 있어야 아파도 병문안도 오고 죽을 때 장례도 치러줍니다. 인간의 이런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먹을 건 내가 챙겨야 되고 조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삶을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섯째로 거동이 불편해서 몸져 눕기 전까지는 가능한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자 해도 같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몸을 끌고 가서 밥을 해 먹더라도 자식과는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생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건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미가 병들었다고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 빼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원래 안 맞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누구한테 부탁할 일은 아닙니다. 노후에는 너무 물질적으로 잘해놓고 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지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꾸 다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노후 자금이 없다며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 수준이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보장 걱정하지 마세요. 밥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만 딱 간직하고 나머지는 봉사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툭 놓고 살면 길이 열립니다. 앞에 5가지만 잘 지키고 살면 자식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을이 아닌 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강사료를 안 받습니다. 강사료를 받으면 많이 줬다 적게 줬다를 갖고 따지게 됩니다. 돈을 많이 준 곳은 더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돈을 적게 준 곳은 가능하면 강의를 안 해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안 받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내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청했는지 어디서 요청했는지 이건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내가 갑이 되는 이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돈을 받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춤이 목적일까요? 돈이 목적일까요? 돈이 목적이지요. 돈을 받기 위해서 춤을 파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의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춤을 추는 사람은 돈이 목적일까요? 춤이 목적입니다. 자기가 바로 춤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바로 자기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돈을 위해서 자기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봉사는 사랑과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자기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노예에서 노동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나눔과 봉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돈을 내고 일하면 놀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면 노동을 하세요. 돈 벌 수 있는 만큼 버세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돈 벌 일이 없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돈 벌 일이 없게 되었을 때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재능이 남아있다면 세상을 위해서 사랑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갑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후 파산, 노후 불안, 노후 걱정 등 많은 이들이 늙음에 대해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인생에는 답이 없고 선택만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란 없고 선택에 따른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행복하게 나이 드는 5가지 원칙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귀감이 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큰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만들 뿐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지나온 나의 삶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이 불안하기도 할 테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면 어쩌나. 병이 들면 어쩌나.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나. 이런저런 걱정에서 잠시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도 모자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해 안절부절 못합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며 삽니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또 현재를 놓칩니다. 행복이란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고 소소한 행복으로 채울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